밤 11시가 넘은 시간. 어두운 골목길에 리어카 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자였다. 이름은 정순이. 한때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주말이면 가족과 외식도 하던 그런 여자였다. 그런데 3년 전 그 사건으로 순이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순이는 잠시 멈춰서서 허리를 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다. 손을 보니 굳은 살 위로 새로운 상처가 나 있었다. 아까 철사에 긁힌 모양이었다. 리어카 위에는 오늘 주운 폐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무게가 꽤 나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10,000원도 안 될 것이다. 3년 전 남편 강민호가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남편이 횡령을 했고 수사를 피해 도주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순이는 믿을 수 없었다. 누구보다 성실한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횡령을? 말도 안 됐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통장은 압류당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딸 민지는 대학교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휴학을 했다. 순이는 딸에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딸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창피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얼굴을 숙이고 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무덤덤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 긱, 긱. 다시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다. 골목 끝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너머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순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바로 뒤까지 왔다. 저기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 빨리 걸었다. 저기요. 제가 끌어드릴게요. 순이는 그제야 멈춰섰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남자가 서 있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순이가 경계하며 말했다.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무거워 보여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 순간 그 남성의 얼굴이 가로등에 비쳐 자세히 보였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3년 전에 죽었다던 그녀의 남편이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분명히 민호였다. 민호가 빠르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놀라지 마. 진짜 나야. 어떡해. 당신 죽었잖아.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민호가 주변을 둘러봤다. 불안한 눈빛이었다. 뭔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뒤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 일단 나를 따라와. 쫓아온다니? 누가? 제발 지금은 묻지 마.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따라와. 민호가 순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순이는 멍한 상태로 끌려갔다. 5분쯤 걸었을까? 민호가 발걸음을 늦췄다.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다. 괜찮아. 따돌린 것 같아. 그리고 작은 공원이 보였다. 가로등 아래 벤치가 하나 있었다. 저기 앉자.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순이는 여전히 남편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져봤다. 거친 수염이 손끝에 닿았다. 진짜야. 진짜 당신이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어떻게? 민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긴 얘기야. 민호가 입을 열었다. 3년 전, 민호는 서울 강남의 대형 빌딩 15층에서 일했다. 건물 외벽에는 커다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선진바이오. 국내 5대 제약회사 중 하나였다. 민호는 연구개발팀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가 개발에 참여한 약만 해도 10개가 넘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신약 개발 진행 상황 보고 회의가 끝난 후 팀장 박상현이 불렀다.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민호보다 먼저 회사에 들어왔고 승진도 빨랐다. 하지만 연구 능력은 민호가 위라는 걸 모두가 알았다. 이거 좀 정리해줘. 뉴로맥스 임상 3상 데이터야. 박상현이 USB를 건넸다. 뉴로맥스? 회사가 5년간 공들여 개발한 치매 치료제였다. 이미 임상 2상을 통과했고 3상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성공하면 연 매출 1조 원이 예상되는 대형 신약이었다. 식약처 제출용 자료 정리하는 거야. 다음 주까지 부탁해. 알겠습니다. 민호는 USB를 받아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호는 야근을 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USB 속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엑셀 파일을 열고 수치를 확인하고 표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민호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봤다. 임상시험 참가자 목록이 있었다. 총 2,000명. 그중 중도 탈락으로 표시된 사람이 47명이었다. 중도 탈락 사유를 확인했다. 대부분 개인 사정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부는 비어 있었다. 그냥 빈칸. 아무 설명도 없이 민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부작용 보고서였다. 가벼운 두통, 어지러움, 구토, 예상 범위 내의 부작용들이었다. 그런데 파일 맨 아래에 숨겨진 시트가 있었다. 민호는 습관적으로 시트 탭을 확인했다. 하나가 숨김 처리되어 있었다. 호기심의 숨김을 해제했다. 순간 민호의 손이 멈췄다. 시트에는 또 다른 목록이 있었다. 이름, 나이, 날짜.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사망. 12명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중 12명이 죽었다. 사인은 다양했다. 심장마비, 뇌출혈, 급성 심부전. 그런데 이상했다. 이 12명은 아까 본 중도 탈락 명단에도 없었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민호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더 파고들었다. 다른 폴더를 열었다. 내부 보고서가 있었다. 날짜는 6개월 전. 제목은 뉴로맥스 부작용 대응 방안이었다. 내용을 읽었다. 일부 참가자에게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사망 사례 12건 확인. 해당 데이터는 공식 보고서에서 제외하고 참가자 가족에게는 별도 합의금 지급 후 비밀유지 서약 체결. 민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었다. 데이터 조작. 12명이 죽었는데 그걸 숨긴 것이다. 식약처에 제출할 자료에서 빼버린 것이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약이 시판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치매 치료제니까 주로 노인들이 먹을 것이다.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민호는 박상현 팀장을 찾아갔다.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팀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민호가 프린트한 자료를 내밀었다. 숨겨진 시트, 사망자 명단. 박상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어디서 봤어? 팀장님이 주신 USB에 있었습니다. 숨긴 파일로요. 박상현이 자료를 빼앗듯 가져갔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 씨. 네. 이거 본 사람 있어? 아니요. 저만 봤습니다. 그럼 됐어. 박상현이 자료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내가 처리할게. 자네는 잊어버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잊어버리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요? 민호 씨. 박상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네 회사 생활 몇 년 했어? 15년입니다. 그럼 알잖아.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과 몰라야 할 것이 있어. 이건 몰라야 할 것이야. 하지만 이 약이 시판되면 더 많은 사람이. 시판되면 회사가 살아.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야. 자네 가족 있지? 와이프랑 딸?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잘 생각해. 자네 혼자 영웅 되겠다고 나섰다가 가족이 거리로 나앉으면 어떡할 건데? 박상현이 어깨를 두드렸다. 똑똑한 사람이잖아. 현명하게 판단해. 민호는 혼자 남았다. 바람이 차가웠다.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다. 저 많은 건물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중 누군가는 치매에 걸린 부모를 두고 있겠지. 좋은 약이 나왔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겠지. 그 약이 사람을 죽인다는 걸 모른 채. 며칠이 지났다. 민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밤마다 숫자가 떠올랐다. 12, 12명이 죽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회사는 평소와 같았다. 아무도 그 데이터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순이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요? 밥도 안 먹고. 민호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늙은 할머니가 약을 먹고 쓰러지는 꿈.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꿈. 그들이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결심했다. 팀장이 안 된다면 더 위로 가야 한다. 회장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선진바이오 회장 오정태가 본사에 방문하는 날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임원회의가 있는 날에만 회장이 왔다. 민호는 아침부터 긴장했다. 가방 안에는 프린트한 자료가 들어 있었다. 사망자 명단, 내부 보고서, 조작된 데이터 비교표.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이 건물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고 오정태 회장이 내렸다. 60 중반의 남자. 은발의 날카로운 눈.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양옆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회장이 로비로 들어왔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은 눈길도 주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금이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걸어나갔다. 회장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민호를 쳐다봤다. 경호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호가 빠르게 다가갔다. 경호원 하나가 앞을 막아섰다. 비켜요. 민호는 경호원을 밀치고 회장 앞에 섰다. 뉴로맥스 임상 데이터가 조작됐습니다. 부작용으로 12명이 사망했는데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이 약은 위험합니다. 시판하면 안 됩니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회장 오정태가 천천히 민호를 바라봤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자네가 누군가? 연구개발팀 강민호입니다. 회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민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됐네. 회장이 손을 들었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나도 알고 있어. 민호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그 데이터. 나도 알아. 내가 지시한 거야. 민호는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이 지시하셨다고요? 12명이 죽었는데? 오정태가 한 발짝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차가움은 그대로였다. 12명? 그래서 이 약이 시판되면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아. 12명은 그냥 오차야. 통계적 오차. 사람 목숨이 오차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살인입니다. 회장님은 살인을 지시한 겁니다. 오정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옆에 선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순간 민호의 양팔을 누군가 잡았다. 등 뒤에서 다가온 경호원들이었다. 민호는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 뭐 하는 거야? 나.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경호원들은 민호를 로비 뒤쪽으로 끌고 갔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회장의 목소리였다. 조용히 처리해. 그리고 민호는 뒷문으로 끌려나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호는 어두운 곳에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머리가 욱신거렸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손을 움직이려 했다. 묶여 있었다. 발도 마찬가지였다. 냄새가 이상했다. 비린내. 그리고 바다 냄새. 눈이 조금씩 어둠에 적응했다. 천장이 낮은 창고 같은 곳이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부두다. 민호는 깨달았다. 어딘가의 부두 창고에 끌려온 것이다. 야, 깨어났네.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셋이 다가왔다. 경호원들이었다. 하지만 복장이 달랐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어떻게 하려고? 글쎄, 한 남자가 웃었다. 차갑고 잔인한 웃음이었다. 회장님이 조용히 처리하래.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민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남자들이 민호를 일으켜 세웠다. 창고 한쪽에 시멘트 포대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커다란 드럼통 하나. 시멘트가 이미 반쯤 차 있었다. 민호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시멘트통에 넣어서 바다에 버릴 셈이었다. 영원히 발견되지 않게. 안 돼. 민호가 발버둥 쳤다. 하지만 세 명에게 붙잡힌 상태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제발, 나한테 가족이 있어. 와이프가 있고 딸이 있다고. 그래서 남자가 비웃었다.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야. 민호가 드럼통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발이 축축한 시멘트에 닿았다. 차가웠다. 그리고 금세 굳어가는 게 느껴졌다. 마지막 시멘트를 부었다. 허리까지 잠겼다. 순이야. 민호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미안해. 드럼통 뚜껑이 닫혔다. 캄캄해졌다. 그리고 드럼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끌리는 느낌. 어디론가 옮겨지고 있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가까워졌다. 쿵. 드럼통이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리고 풍덩. 물에 빠지는 소리. 드럼통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민호는 숨을 참았다. 하지만 얼마 버틸 수 있을까? 시멘트가 점점 더 조여왔다. 가슴이 압박당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물이 새어 들어왔다. 드럼통 틈 사이로 차가운 바닷물이. 이제 끝이구나. 민호는 생각했다. 눈앞에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활짝 웃던 얼굴.
민지를 낳고 지쳐서 잠든 얼굴. 아침마다 밥 차려주던 얼굴. 미안해. 의식이 흐려졌다. 어둠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쿵. 드럼통이 무언가에 부딪혔다. 충격이 전해졌다. 암초인가? 아니면 바닥에 닿은 건가? 그리고 갑자기 쩍! 드럼통이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물살이 세게 밀려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시멘트에 갇혔던 몸이 풀렸다. 균열이 생긴 것이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발버둥 쳤다. 물속이었다. 위가 어딘지도 몰랐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팔이 자유로워졌다. 다리도 위로, 위로 가야 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수면 위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었다. 민호는 그 빛을 향해 헤엄쳤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산소가 없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조금만 더. 그리고 부하.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공기가 폐로 들어왔다. 격하게 기침했다. 물을 토해냈다. 하지만 살았다. 살아있었다. 민호는 팔을 저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멀리 작은 불빛이 보였다. 어선인 것 같았다. 힘을 다해 소리쳤다. 살려줘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소리쳤다. 팔을 흔들었다. 그리고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이봐, 거기 누구야? 늙은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어선이 다가왔다. 배 위에서 손전등이 민호를 비췄다. 세상에, 사람이잖아. 늙은 어부가 민호를 끌어올렸다. 민호는 갑판 위에 쓰러졌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살았다. 그리고 눈앞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민호가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다. 나무로 된 낡은 천장.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키려 했다. 온몸이 쑤셨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얇은 이불이 덮여 있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오, 깨어났구먼.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르는 넘어 보였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검었다. 여긴 내 집이야. 민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제가 얼마나 잔 거죠? 사흘이나? 민호가 벌떡 일어나려 했다.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다시 드러누웠다. 무리하지 마. 죽다 살아난 사람이야. 내가 바다에서 건졌을 때 숨도 제대로 안 쉬더구먼. 하마터면 장내 치를 뻔했어. 노인이 물을 한 컵 건넸다. 민호는 받아서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근데 자네. 노인이 민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대체 무슨 일이야? 바다에서 사람을 건진 건 50년 어부 생활 중에 처음이거든. 그것도 시멘트가 묻어있는 사람을.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만 알아둬. 자네를 죽이려 한 사람이 있다는 거 나도 알겠어. 시멘트통에 넣어서 바다에 버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일단 쉬어. 몸이 나으면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아. 노인이 방을 나갔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회장의 차가운 눈빛, 경호원들의 손, 시멘트의 차가움, 물속으로 가라앉던 그 순간, 그리고 순이의 얼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눈물이 흘렀다.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2주가 지났다. 민호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노인의 이름은 김복만이었다. 혼자 사는 어부였다. 가족은 오래전에 다 떠났다고 했다. 왜 떠났는지는 묻지 않았다. 복만 어르신. 응. 혹시 텔레비전 있으세요? 고장났어. 3년 전에. 고칠 데도 없고. 그럼 라디오는요? 그건 있지. 복만이 낡은 라디오를 가져왔다. 민호는 채널을 돌렸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뉴스 시간입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여러 뉴스를 지나쳤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그리고 제약업계 소식입니다. 선진바이오가 개발한 치매 치료제 뉴로맥스가 식약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약은 내년 초 시판될 예정이며 연 매출 1조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한편 선진바이오는 최근 내부 횡령 사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횡령 혐의를 받던 연구원 강민호 씨가 수사를 피해 도주하다 바다에 빠져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사망으로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횡령 혐의, 도주, 사망, 전부 거짓말이었다. 회사가 짜맞춘 이야기였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한편 강민호 씨의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선진바이오 측은 강 씨가 횡령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그의 가족 재산을 압류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족, 순이, 민지,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회사가, 회장이, 잠깐. 민호가 중얼거렸다. 나를 죽인 것도 모자라. 내 가족까지?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로. 그 후 며칠이 더 지났다. 민호의 몸은 거의 다 나았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자네. 복만이 말했다. 가서 뭘 할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복수요. 복수? 네.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 가만 안 둘 겁니다. 복만이 한숨을 쉬었다. 복수라.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네 지금 죽은 사람이야.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고.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자신도 몰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복만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가져왔다. 낡은 봉투였다. 이거 뭐예요? 내 아들 거야. 오래전에 죽었어. 신분증이랑 조금 모아둔 돈이랑. 민호가 손을 저었다. 이건 못 받아요. 받아. 자네 같은 사람 처음 봐. 죽을 뻔해놓고도 복수 얘기를 하다니. 그 정도면 사연이 있는 거 아니야? 어르신, 내 아들도 억울하게 죽었어. 증거가 없어서 그냥 끝났지. 자네라도 원수를 갚으면 내 아들 원수도 갚는 셈 치지. 민호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은혜, 살아있을 때 가끔 소식이나 전해줘. 복만이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다. 민호는 집을 떠났다. 그리고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순이에게 바로 갈 수는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회사가 감시하고 있을 게 분명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다시 죽이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민호는 외모를 바꿨다. 수염을 길렀다.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 허름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3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정도면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순이를 찾기 시작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민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디 갔을까? 순이는, 민지는 수소문 끝에 알아냈다. 순이는 서울 외곽의 반지하에 살고 있었다. 딸 민지는 휴학 중이었다. 둘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민호는 그 동네로 갔다. 하지만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다. 멀리서 지켜봤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순이를 봤다.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다. 등이 굽어 있었다. 걸음이 느렸다. 한때는 단정하게 화장하고 깨끗한 옷을 입던 아내였다. 지금은 민호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지켜봤다. 눈물이 흘렀다.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다. 미안해. 입술이 달싹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순이야. 미안해. 뛰어가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다 괜찮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이제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금 나타나면 위험해진다. 순이까지 위험해진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확실한 증거를. 그래야 저놈들을 끝장낼 수 있다. 민호는 발길을 돌렸다. 등 뒤로 리어카 소리가 멀어져 갔다. 기익, 기익. 그 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민호는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회사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다. 선진바이오에는 민호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야 했다. 민호는 예전 동료들의 동선을 파악했다. 퇴근 후에 자주 가던 술집, 점심에 가던 식당,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그리고 3개월 후, 한 사람을 만났다. 연구팀의 후배 연구원 정호진이었다. 민호가 죽기 전 가장 가깝게 지내던 후배였다. 민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했다. 호진이 혼자 있을 때를 노렸다. 퇴근 후 인적 드문 골목에서 호진아. 호진이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강 선배님? 쉿. 조용히. 민호가 손을 들어 입술에 댔다. 죽은 거 아니었어요? 살았어. 간신히. 자세한 건 나중에. 지금은 내 도움이 필요해. 호진의 눈이 흔들렸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선배님, 저는 무서워요. 회사에서 선배님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라고. 알아. 다 알아. 민호가 호진의 어깨를 잡았다. 호진아, 그 데이터 기억나지? 뉴로맥스 부작용 데이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지금도. 임상시험 끝나고 시판되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 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도 봤어요. 선배님 사건 이후에 더 철저하게 숨기고 있어요. 내가 증거가 필요해. 내부 자료. 뭐든 좋아. 도와줄 수 있어? 호진이 망설였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선배님. 응. 저도 무서웠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민호는 호진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후로 6개월. 민호는 증거를 모았다. 호진이 내부에서 자료를 빼왔다. 조금씩 들키지 않게.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 조작된 데이터,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했다.
피해자 가족도 찾았다. 임상시험 중에 죽은 사람들의 가족, 회사에서 합의금을 받고 입막음 당한 사람들, 그중 몇몇은 민호에게 증언해주겠다고 했다. 언론사도 접촉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대형 제약회사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다. 2년이 지났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임상 데이터 조작 증거, 피해자 명단과 증언, 회사 내부 지시 문서, 합의금 지급 내역. 민호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USB에 담았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 보관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일만 남았다. 그런데 어느 날 호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급한 목소리였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왜? 회사에서 선배님 부인을 조사하고 있어요. 순이를?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무슨 이유로? 혹시 강 선배님이 부인에게 뭔가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자료 같은 거. 그런 적 없어. 알아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대요. 처리? 선배님 때처럼. 민호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언제? 모르겠어요. 근데 빠르면 이번 주 아니래요. 이번 주. 민호는 전화를 끊었다. 순이가 위험하다. 지금 당장 가야 한다. 증거 공개는 나중이다. 지금은 순이를 구해야 한다. 민호는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밤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다. 순이에게로. 최대한 빨리. 민호의 이야기가 끝났다. 공원 벤치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느끼지 못했다. 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았다. 시멘트통, 바다, 죽을 뻔한 남편, 회장의 명령, 누명, 그리고 3년. 너무 많았다.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에는. 순이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제야 순이가 고개를 돌렸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다. 그게 다 진짜야? 응, 다 진짜야. 순이의 입술이 떨렸다. 손이 떨렸다. 어깨가 떨렸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두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러다가 점점 거세졌다. 흑흑.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옆에 앉아 지켜볼 뿐이었다. 한참을 울었다. 5분이 지났는지, 10분이 지났는지, 시간 감각이 없었다. 순이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코도 빨개져 있었다. 하지만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죽을 뻔했잖아. 물속에서, 혼자서.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순이가 다시 울었다. 나는 당신 죽은 줄 알고. 원망했어.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왜 우리 버리고 갔냐고. 민호의 가슴이 미어졌다. 근데 당신은 더 힘들었구나. 순이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었다. 3년 전과는 달랐다. 폐지를 줍고 무거운 것을 들고 온갖 꾸준히를 한 손이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 미안해. 민호가 말했다. 뭐가 미안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더 조심했으면. 그냥 조용히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순이가 말을 잘랐다. 당신 말대로 그 약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잖아. 당신이 아니면 누가 말했겠어. 그게 잘못이야? 하지만 당신이랑 민지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가 길거리에 나 앉았잖아. 폐지 줍잖아. 내가 지켜주지 못했잖아. 눈물이 흘렀다. 민호의 눈에서도 3년 동안 혼자 삼켜왔던 눈물이었다. 당신이 리어카 끄는 거 보면서 뛰어가고 싶었어. 안아주고 싶었어. 근데 못했어. 내가 나서면 당신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참았어. 미안해서 잠을 못 잤어. 순이가 민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나도 알아. 뭘? 당신이 그런 사람인 거. 나보다 남 걱정 먼저 하는 사람인 거. 그래서 내가 당신 좋아한 거잖아. 순이가 미소 지었다. 눈물 속에 피어난 미소였다. 회사 동료들 다 이기적일 때 당신만 혼자 야근하는 후배 챙겨줬잖아. 그리고 지금도 그래. 당신 목숨이 위험한데 가족 걱정하고 모르는 환자들 걱정하고 바보 같아. 그 말에 민호는 웃었다. 울면서 웃었다. 바보라니. 맞잖아. 바보야. 멍청이야. 순이도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리고 민호가 천천히 팔을 벌렸다. 순이가 그 품에 안겼다. 3년 만이었다. 3년 만에 서로를 안는 것이었다. 민호는 순이를 꼭 끌어안았다. 얇아진 어깨, 거칠어진 손, 폐지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게 순이었다. 살아있는 순이었다. 순이도 민호를 꼭 안았다. 수염이 뺨에 닿았다. 예전보다 마른 몸이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숨쉬고 있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살아있구나. 순이가 중얼거렸다. 정말 살아있구나. 응, 살아있어. 안 죽었구나. 안 죽었어. 여기 있어.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는지 모른다. 두 사람은 다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손은 계속 잡고 있었다. 놓으면 사라질 것 같아서. 순이가 물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호가 잠시 생각했다. 증거는 다 모았어. 증거? 응. 그 회사가 한 짓. 약 데이터 조작한 거. 사람 죽인 거. 나한테 누명 씌운 거. 다 증거 있어. 순이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내부 자료도 있고, 피해자 가족 증언도 있고, 회사에서 합의금 주고 입마금한 기록도 있어. 그걸 어떻게 해? 도와준 사람이 있어. 회사 후배. 민호가 순이의 손을 꼭 쥐었다. 이제 세상에 알릴 거야. 세상에? 응. 언론사에 뿌릴 거야. TV, 신문, 인터넷. 동시에 한 곳을 막아도 다른 곳에서 터지게. 순이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위험하지 않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하지.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더 위험해. 무슨 소리야? 민호가 순이를 바라봤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아까 내가 뒤에서 쫓아온다고 했잖아. 응. 그게 당신을 쫓는 사람들이야. 순이가 숨을 멈췄다. 나를 회사에서 당신도 처리하라고 지시했어. 혹시 내가 당신한테 뭔가 넘겼을 수도 있다고. 증거 같은 거. 순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래서 내가 나온 거야. 지금이 아니면 안 됐어. 더 기다렸다간 당신이
민호가 말을 멈췄다. 차마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순이가 민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래서 오늘 밤에 뿌리는 거야? 응, 오늘 밤. 자정에. 모든 곳에 동시에. 민호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낡은 핸드폰이었다. 여기 다 준비해놨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발송돼. 언론사 10군데, SNS, 검찰, 국회의원실, 피해자 가족단체. 순이가 핸드폰을 바라봤다. 이게, 응, 3년 동안 준비한 거야. 민호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자정까지 1시간 남았어. 그때까지 당신이랑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안전한 곳? 호진이가 준비해뒀어. 그 후배. 거기 가서 기다리면 돼. 민호가 일어섰다. 순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가자. 잠깐. 순이가 민호를 멈춰 세웠다. 왜? 민지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지. 딸이었다. 잠시 잊고 있었다. 민지는 지금 어디 있어? 알바 중이야. 편의점. 새벽 2시까지.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어. 민지는 호진이가 따로 데려올 거야. 이미 연락해뒀어. 정말? 응. 민지도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약속해. 순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믿을게. 고마워. 민호가 순이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벤치를 떠났다. 어둠 속으로. 함께.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다. 10분쯤 걸었을까.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다. 4층짜리 빌딩이었다. 간판도 없었다.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여기야. 민호가 말했다. 여기가 어딘데? 호진이네 형 사무실이야. 지금은 안 쓰는 곳인데. 오늘 밤만 빌렸어. 민호가 건물 옆문으로 들어갔다. 3층에서 멈췄다. 문 앞에 서서 노크했다. 똑, 똑똑, 똑. 특이한 리듬이었다. 신호 같았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선배님, 오셨군요. 호진이었다. 호진이 순이에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호진입니다. 민호 선배님 후배예요. 순이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남편 도와줘서.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호진이 안으로 안내했다. 사무실 안은 어두웠다. 책상 위에 노트북 여러 대가 놓여 있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블라인드 내려놨어요. 밖에서 빛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잘했어. 민호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확인했다. 지금 몇 시야? 11시 42분이요. 18분 남았네. 그때 호진이 창문 쪽으로 갔다.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살폈다. 선배님, 밖에 수상한 차가 있어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어디? 저기,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요. 아까는 없었는데.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민호가 창문으로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밖을 봤다.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다. 시동이 켜져 있었다. 쫓아온 건가? 호진이 물었다. 어떻게 하죠? 민호가 시계를 봤다. 11시 51분. 9분 남았어. 버텨야 해. 만약 들이닥치면요? 민호가 잠시 생각했다. 뒷문 있어? 네. 비상계단으로 연결돼요. 순이는 거기로 빼. 내가 시간 끌게. 순이가 민호의 팔을 잡았다. 싫어. 나 혼자 안 가. 순이야. 당신 없이 안 가. 3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또 헤어지는 거 싫어. 민호가 순이를 바라봤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었다. 그래, 알았어. 같이 있자. 호진이 노트북을 가리켰다. 선배님, 그냥 지금 보내면 안 돼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자정이어야 해. 모든 언론사가 동시에 받아야 효과가 있어. 새벽 뉴스에 일제히 터뜨려야 해. 그때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호진이 다시 창문을 봤다. 사람들이 내렸어요. 셋이요. 민호가 긴장했다. 이리로 와. 아직은 모르겠어요. 주변 살피는 것 같아요. 순이가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민호가 속삭였다. 괜찮아. 들키지 않으면 돼. 3분이 지났다. 호진이 보고했다. 한 명이 건물 쪽으로 와요. 심장이 쿵쿵 뛰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가까워지고 있었다. 2층. 발소리가 멈췄다. 문 두드리는 소리. 하지만 2층이었다. 아무 대답이 없자 발소리가 다시 올라왔다. 3층. 문 앞에서 멈췄다. 똑똑. 노크 소리. 세 사람은 숨을 죽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똑똑똑. 다시 노크. 여기 누구 있어요? 낮은 남자 목소리였다. 굵고 위협적인 목소리.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문고리가 움직였다. 잠겨 있었다. 잠깐 기다리더니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올라가는 소리. 4층으로. 호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갔어요. 아직 안심하면 안 돼. 민호가 시계를 봤다. 11시 57분. 11시 59분. 민호가 노트북 앞에 앉았다. 마우스에 손을 올렸다. 화면에는 발송 버튼이 크게 떠 있었다. 순이가 옆에 섰다.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호진이 창문을 지켰다. 30초. 민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20초. 10초. 5, 4, 3, 2, 1. 민호가 버튼을 눌렀다. 발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민호가 의자에 기대 앉았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순이가 민호를 안았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호진이 환하게 웃었다. 해냈어요, 선배님. 그때 쾅!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셋이었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꼼짝 마. 선두에 선 남자가 소리쳤다. 순이가 비명을 질렀다. 민호가 순이를 뒤로 밀었다. 늦었어. 민호가 말했다. 담담한 목소리였다. 뭐? 이미 다 보냈어. 언론사, 검찰, 국회, 전부 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무슨 소리야? 가서 확인해봐. 1시간 후면 뉴스에 나올 거야. 선진바이오가 어떤 짓을 했는지, 회장이 어떤 놈인지. 남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선두의 남자가 핸드폰을 꺼냈다. 어딘가에 전화했다. 사장님, 접니다. 그게 그놈이 이미 자료를 보냈답니다. 언론사에, 검찰에. 네, 어떻게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철수한다. 남자들이 돌아서서 나갔다. 후다닥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호진이 창문을 봤다. 차 타고 가요. 급하게. 민호가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순이가 민호를 꼭 안았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다음 날 아침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긴급 뉴스입니다. 국내 대형 제약회사 선진바이오가 신약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어젯밤 자정, 각 언론사와 수사기관에 내부 고발 자료가 일제히 전달되었습니다. 오정태 회장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오정태 회장 양쪽에 검찰 수사관이 서 있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3년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당당하게 서서 사람들을 내려다봤었다.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저게 그 사람이야? 당신 죽이려 한? 응, 저놈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제야 끝나는구나. 호진이 말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선배님. 시작이에요. 시작? 네. 재판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선배님 누명도 벗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일주일 후 검찰 기자회견이 열렸다. 검찰 관계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선진바이오 오정태 회장은 살인미수, 증거인멸, 사문서 위조, 약사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임원 7명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박상현 전 연구팀장은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경호원 3명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순이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특히 3년 전 사망 처리된 강민호 씨에 대한 재수사 결과 횡령 혐의는 완전히 무혐의로 판명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선진바이오 측이 내부 고발자를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혐의. 드디어 무혐의. 당연한 거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잖아. 알아. 근데 3년이 걸렸어. 3년. 민호가 눈물을 훔쳤다. 순이가 그를 안아주었다. 이제 됐어. 이제 다 끝났어.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증인석에 섰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피고인석에는 오정태 회장이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다. 회장은 예전과 달랐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당당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민호가 증언을 시작했다. 담담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가 살아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민호가 회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 가족이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오정태 씨, 할 말 있습니까?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할 말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6개월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오정태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무기징역.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선고였다. 민호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순이가 옆에 있었다. 딸 민지도 함께였다. 민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끝났어. 응, 끝났어.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3년간의 무게가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순이가 민호의 어깨에 기댔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순이가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
민호가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지.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다. 봄이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거리에 내려앉았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새로 지은 건물이었다. 깨끗한 외벽, 잘 가꿔진 정원. 평범하지만 단정한 곳이었다. 그 아파트 7층. 민호와 순이의 새 집이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순이가 밖으로 나왔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다. 더 이상 리어카를 끌지 않았다. 순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눈을 감았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낮에 이렇게 여유롭게 걷는 것, 깨끗한 옷을 입는 것, 햇살을 느끼며 산책하는 것. 그때는 매일 밤이 전부였다.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폐지를 주웠다. 손이 찢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다. 살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순이가 눈을 떴다. 앞에 벚꽃 나무가 서 있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예쁘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재판이 끝난 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우선 압류됐던 재산이 돌아왔다. 3년 전 빼앗겼던 모든 것이.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뒤라 되찾을 수 없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나왔다. 그리고 선진바이오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 민호에게 씌운 누명, 살해 시도, 3년간의 고통, 그 모든 것에 대한 배상이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 돈으로 새 아파트를 샀다. 크지 않았다. 방 3개짜리 평범한 아파트. 하지만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다. 이사하던 날, 민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순이가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다. 민지야, 괜찮아? 문이 열렸다. 민지의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엄마, 왜 울어? 민지가 방 안을 둘러봤다. 내 방이야. 진짜 내 방. 순이도 눈물이 났다. 3년 동안 민지는 제대로 된 방이 없었다. 반지하 원룸에서 엄마와 함께 살았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서. 응, 내 방이야. 민지가 순이를 안았다. 둘 다 한참을 울었다. 민호도 바빴다.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다.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TV, 신문, 유튜브 모두가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조용히 살고 싶었다.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계기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면서였다.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임상시험 때 돌아가신 분의 딸이에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희 아버지가 그 약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회사에서 합의금 주면서 입막음했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이번에 강 선생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게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그 용기가 없었으면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순이에게 말했다. 나 강연하려고. 강연? 응.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 하려고. 내부 고발자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순이가 민호를 바라봤다. 힘들지 않아? 그 기억 다시 꺼내는 거. 힘들지. 근데 해야 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순이가 미소 지었다. 알았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응원할게. 고마워. 그렇게 강연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다. 대학교 특강, 시민단체 세미나, 기업 윤리 교육.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담담하게, 솔직하게. 강연이 끝나면 항상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무섭지 않았나요? 다시 그 상황이 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민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무서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죽어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강연 요청은 점점 늘어났다. 기업에서도 초청이 왔다. 공공기관에서도, 심지어 해외에서도. 민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나왔다. 제목은 진실의 무게였다.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책인세와 강연료가 쌓였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 지원 기금을 만들었다. 뉴로맥스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순이가 물었다. 우리도 아직 부자 아닌데 그렇게 기부해도 괜찮아? 민호가 웃었다. 괜찮아. 우리한테는 충분해. 굶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그리고 덧붙였다. 그 돈으로 누군가가 도움받으면 더 좋잖아. 나도 그렇게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복만 아저씨, 호진이, 피해자 가족들. 혼자였으면 불가능했다.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민호도 돕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을.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순이에게 말했다. 잠깐 나가자. 지금? 응. 산책하자. 날씨 좋잖아. 순이도 일어났다. 가벼운 겉옷을 걸쳤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민호와 순이는 나란히 걸었다.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바람 소리,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가 보였다. 저기 앉을까? 응.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3년 전에도 벤치에 앉았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달랐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순이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행복해. 나도. 민호가 순이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별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가로등 불빛 아래